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고향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귀국 후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시작에 말했던 것처럼 충북 음성과 충주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자, 환영대회는 취소되거나 축소가 됐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충청 대망로의 불씨를 좀 지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씨를 일단 지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그 12일까지 귀국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정말로 출마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설왕설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반기문 항공모함이 일단은 정박해 있다가 일단 출발했다. 근데 이제 출발은 했지만은 어쨌든 이 항공모함이 그 사실 그 순항할 건지 아니면 또 풍랑과 태풍을 만나서 또 위기에 몰려갖고 자초할 건지 또 만약에 순항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항공모함 배로 따지면 항공모함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충청 대망론의 신호탄은 일단 쏘아 올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도를 도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설 연휴 전까지 민생 행보를 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일정을 좀 봤더니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또 진도 팽목항 또 경남 진해 봉하마을까지 찾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이런 일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일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돌아오면 어느 당에 갈 거냐, 어떤 정치 세력과 손잡을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국내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메꿀 거냐 이런 이제 관심사가 있는데 일단 와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나는 것보다는 민심 속에서 밑바닥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출발은 고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이 갖는 의미, 특히 이제 그동안에 충청이 갖는 이 의미가 지역적으로도 중립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이 위치를 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충청 대망론이라고 불려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고향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아마도 이제 명절, 그러니까 설 명절 때까지는 이렇게 어떤 이슈 현장 그리고 밑바닥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자신이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그 국민들과의 접촉점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이렇게 민생 행보만 할 수 없겠죠. 아마도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뭐 규합 이런 부분들에 시동을 걸지 않을까 그렇게 그기 위한 어떤 예열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는 곳이 이제 서문시장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또 팽목항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의 강을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분간은 아마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투트랙.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민생 현장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또 자신의 어떤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씩.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나치게 민생에 매몰되면서 그 민생 현안에 대한 얘기만 듣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밋밋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일정 부분 조금씩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 민생을 현장에서 그 규합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마지막에는 뭔가 취합해서 선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이제 트랙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연대 모색도 아마 중간에 짬짬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반기문 총장은 지금 혼자 지금 단독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조직이라는 것은 자생 조직만 있단 말입니다. 뭐 반딧불이니 뭐 반사모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생 조직이 있지. 이 자생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가둬놓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끌고 가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구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건 민생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연대를 갖고 어떻게 본인이 어디에다가 착근을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어딘가가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그 둥지 트는 과정에서 민생 현안도 하고 그걸 그리고 설 전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예. 이제 설 전에는 둥지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둥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정치적 연대라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김용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통해서 뭔가를 모색을 하려는 연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탐색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손학규, 김종인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반 전 총장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지금 그 탄핵 정국 이 속에서 촛불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이건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진정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치공학적인 문제입니다. 예. 대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마 와가지고 바로 뭐 그 소위 그 제3지대 사람들 만났으면은 국민들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와가지고 차려진 밥상에 수저 먼저 들려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정치 공학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아까 이제 진정성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예. 그 진정성 속으로 그거를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을 잘 지키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착륙인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민생 행보를 하는 건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촛불 집회도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왜 이제 설이냐 네. 하면은 이게 너무나 이제 대선이 짧다 보니까 언제까지 어느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진정성도 보여주면서 소위 정치공학적인 그런 행보도 같이 취해야 되는데 이 설 밥상이라고 하는 게 설상에서 국민들이 특히 그동안에도 연말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대화들을 우리 국민들이 나눴습니까? 예. 네. 설 민심에서는 당연히 향후 그러니까 포스트 촛불 다음 대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대선의 그 설 밥상에 오르는 대화의 주제에 본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 연휴 중간 또는 직전에 어떤 그런 그 민생 행보 끝과 더불어서 한두 가지의 국민들에게 화두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만남. 아까 말했던 소위 제3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과의 만남과 정치적인 화두를 한두 개 던지지 않겠느냐. 다만 너무 그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뭐 마치 권력욕으로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참 그게 월요일 날 하느냐 일요일 날 하느냐 다르듯이 국민들의 이런 지금 그 촛불 민심과 정치공학을 결합시키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봐야 네, 됩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제3지대 빅텐트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보수 정당들은 개헌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반 총장께서 구호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선택은 반 총장이 해야 하는데 이 보수 정당들의 이런 개헌 카드가 반 총장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지금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가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 인물과 인물 대 싸움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범야권, 그다음에 범여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범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절대 강자가 있고 나머지 뭐 그 후보들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뭐 안희정 후보라든가 뭐 박원순 후보 이렇게 쭉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고요. 예. 근데 이제 범여권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또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을 사기는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후보들한테는. 그래서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별로 개념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 나옵니다만은 중간지대에 있던가 아니면은 그 중간지대에 있던가 약간 그 우쪽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 때문에 이 탄핵 정국 때문에 너무도 마음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워낙 지금 나가니까 네. 예. 뭔가 문재인 대표를 대응할 만한 주자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거기에 어쨌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일단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설 밥상 위에 가장 많은 얘기가 결국 반기문 총장이 과연 문재인 대표를 맞서는데 그럼 어떻게 맞설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지금 범여권에서 지금 예를 바른정당이라든가 지금 새누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거기에는 별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독 비행을 할 계속 가능성이 높다. 설 이후에도 일정 부분은. 근데 단독 비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약점이 뭐냐면은 결국 공중급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혼자 계속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 동력이라는 게 무한정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단독 비행 과정 속에서 과연 누구의 선택,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건지, 누구와 어떤 연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낼 건지, 이것은 전적으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한테 달려있다. 그 과정 속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어떤 그 구도를 만들지 않겠냐. 그것은 절대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평소 스타일로 되면은 절대로 저는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천천히 또 두들기면서 도를 두들기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어떤 모양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행보를 보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 저도 개헌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이 급하게 개헌에 다가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지지 세력이 약한 여권에서 시작된 예. 얘기거든요. 야권 일부하고 예. 소위 문재인 대선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판바꾸기를 한다. 이런 시각이 한쪽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 전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덥석 개헌을 그러니까 지금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헌론에 다가서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공학적으로 보이고 권력지향적인 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개헌 주장하고 이러고 다니면은 모양새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 당신이 국민과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왔구나 이런 모양새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뒤의 일이 될 거다. 반 총장 주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세팅해서 가져온다면 반 총장이 떠먹을 수는 있지만 반 전 총장이 돌아다니면서 개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모양새도 안 좋아지고 진정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개헌 카드가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 이 반 총장의 입에서 개헌 카드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성숙될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12일 날 이제 귀국하면서 귀국 기자회견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녹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화두를 첫째 이제 그 화합하고 타협으로 일단 화두를 던져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득권이 패권으로 넘어가서는 그거는 정권 교체고, 예. 그다음에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게 정치 교체다. 교체라고 했죠. 이런 예. 두 가지 화두를 던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정치 프레임을 어떻게 가겠다는 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반문재인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반대로 이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으로 몰아넣을 거라고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그래서 그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거냐? 본인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건지부터 이야기 시작되지 않겠어요? 예. 상대방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본인이 안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가장 일성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러면 앞으로 기득권층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이런 전략적 선택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낡은 정치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권력 구조는 뭐냐? 결국은 개헌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개헌의 임기라든가 개헌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우선 권력 구조 문제를 손을 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반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가 나라 망친 박근혜, 이명박 정권 사람들과 뭘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좀 MB 인사가 좀 많이 포진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으로서는 소위 문재인 대세론 예. 또 반기문 대망론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대세론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반 총장이 이제 자기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반 총장의 비전이 뭐냐 그리고 이념이 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판박국이라든지 기득권 내려놓기라든지 이거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안철수 예. 전 대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반 전 총장이 소위 그 외교적인 레토릭, 외교적인 수사로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야 모두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이 앞으로 내놓을 카드가 비전,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또 기성 정치권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랑 규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은 정경유착의 고리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깨나갈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보면서 제일 지금 바빠지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할 분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예요. 왜냐하면 왜 추미애 대표냐면은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고 또 그 대선 주자 만드는 데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잠재적인 문재인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서는 반기문 지금 총장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은 어쨌든 중도와 그리고 그 중도 지역에 있고 그다음 무당청 사람들을 묶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묶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건 결국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이명박 정권 그런 박근혜 정부 그 프레임에 가돌려 하는 그런 아마 상당한 노력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이제 그것이 만약 승리가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성공했다면은 그 추미애 대표는 상당한 아마 그 성과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제 맞겠느냐? 이번 대선은 결국은 그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는 그런 선거를 원할 거라고 국민들이요. 그래서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폄하하고 또 상대를 얕잡고 이런 안 좋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 선거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좀 국민들이 아마 그 싫어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어떻게든 좀 국민들을 눈높이에 맞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네. 봅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까 인물 경쟁이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신선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귀국했을 때 공항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전혀 신선하지 않고요. 예. 또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니까 그 몰락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거든요.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떨까? 즉 인물과 정책 모두가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변화, 혁신, 쇄신 이런 예. 것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엮는 게 개헌이 됐든 뭐 지역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효과를 갖다가 완전히 상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많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저는 반 전 총장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소위 판가리를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얘기했다라면은 정치 교체를 보여줄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지. 그것이 개헌이라든지 또는 전 정권 사람들과의 연대라든지 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반 총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물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대선 후보 인물도 지금 두 사람으로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문재인, 반기문, 이 양강구도 뭐 지지율 차원에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이를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귀국 이후에 좀 지지율을 조사를 봤을 때 반기문, 문재인 누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계속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걸 좀 엎을 또 다른 좀 이변의 기회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범여권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군소 후보들 합쳐도 여론조사에 보면 10% 지금 못 넣었잖아요. 다 합쳐도. 그건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단독 비행에서 2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그만큼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뭐 굳이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반기문 총장이나 문재인 대표도 양강구도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3자 구도가 되는가 이렇게 하면 변수가 생겨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함수가.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자 구도 대결로 몰고 갈 수가 높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측에서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럼 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나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문재인 대표 쪽은 그나마 문재인 대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지난 대선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인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마찬가지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이유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국가의 지금 내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을 누가 어떻게 극복 잘 할 거냐. 여기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뭐 아니면 깨끗하자, 뭐 이런 거라고 신선하지 않다. 이거에는 크게 이번 대선에서는 변수가 될 수가 없다. 누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안심되게 이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아마 후보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신선하냐 안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흥묘 백묘 게임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면적인 상황들이 복잡하게 가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장점을 가장 잘 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본인의 최대한 장점이 외교 안보를 강화시킬 얘기를 할 거고 문재인 대표는 결국은 그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유산들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자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은 결국 인물 구도로 이 대선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프레임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초반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입국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어떤 것들이 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잠룡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예. 사실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은 프레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특히 야권에 많죠. 여러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들에게 참 신선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지사하고 같이 공동 공약으로 해가지고 충청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촛불 후보로 그래가지고 야권 공동 경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양강구도를 깨려고 뭔가를 내놓기는 하는데 예. 사실 언론의 이런 주목이 다 귀국하는 반정총장에 맞춰 있다 보니까 네. 주목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강구도를 깰 수 있는 변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 정도. 이재명 시장이 그나마 지지율이 10%를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특별한 어떤 그 결단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이슈를 내건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좀 변수가 될 여지는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의 프레임은 이게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번 촛불 집회의 핵심이 정권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미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국민들을 더 끌고 가려면은 정치 교체까지 가려면은 촛불 민심에 나온 것들을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던 분이 국내에서는 이미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잡힌 상황에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한 발짝이 더 끌고 나가려면 뭔가 이슈 제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정치권의 힘을 갖다가 끌어모으려고 하는 카리스마가 있던가 이 두 가지 중에 최소 한 가지는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의 민심의 변화를 소위 정권 교체에서 정치 교체로까지 판가리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슈를 짧은 시간 내에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개헌이니 아니면은 예. 정치 세력과의 연대에다가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민심과 얼마나 함께하느냐, 또 감동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정치 세력 간의 연대를 보면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야권의 후보 단일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도 감동을 주는 게 힘들었는데 소위 개헌을 고리로 하든 뭘 고리로 하든 정치 세력 간의 연대가 어떤 감동을 준다? 예.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보다 더 어려운 게 정치 교체인데 그런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게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는 대단한 자질을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정한 반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은 정치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또는 이슈 선점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나 지금 국민들의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이사님 질문. 한마디만 예. 좀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교체라는 것은 역량입니다. 후보자의 역량을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후보자의 역량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저 정책을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굉장히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지금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지금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후보는 저런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저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치 교체라는 패턴, 그 용어 자체가 결국은 어떤 역량을 그 사람의 어떤 후보자의 역량이 상당히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없애겠다. 그럼 기득권을 없애겠다는 그 역량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교체라는 어떤 컨셉은 잘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